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소 브랜드 화장품 수출액이 올해 상반기 크게 늘어나며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미국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약 31%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847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1달러 89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켰습니다. 알파벳은 이날 미국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에 향후 수년간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일렉트릭의 호조가 더 이어질 것이라며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증권업계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등으로 인한 업계 호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KB금융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기존보다 10%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과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KB금융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3% 이상 올랐지만 통큰 주주 환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기관이 양대시장 모두를 사주기는 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보니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시장 진단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사실은 시장은 좀 나쁘지 않았었어요.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코스피 상승 반전되기도 했었고 코스닥은 일단 상승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 하락을 조금 제한시켰었는데 오후장 갈수록 코스닥은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시가 언저리까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새벽에 발표한 알파벳,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었죠. 특히 테슬라 이미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은 실적 실망감 그리고 뭐 로보택시 관련돼서 언급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 내에서도 한 4%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선물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도 일단 상승 반전했다가 시가 언저리까지 좀 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는 다행스럽게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조금 다 소화가 되고 일부 매수 반전된 부분들은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은 안 좋지만 항상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이 크게 상승하거나 또 반대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그 미국 시장의 본장에 개장하게 된다라면 뭐 하락했다가도 상승 반전하고 상승하다가도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마감하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조금 더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등락하는 종목 수를 바라봐도 좀 바라보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 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선 기관과 개인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역시나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직까지 매도 심리가 다 완화가 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가 정말로 조금 스펙타클한 어떤 반전 포인트 이게 전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어제 오늘 저는 코스피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 오늘이지만 그 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 장치원 분위기가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10시 반 전후로 해서 외국인 선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폭이 줄어들게 되고 매도 전환되게 되면서 힘이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아침 쪽에 매도 선물 매도 출발했지만은 매도 줄이게 되면서 매수 전환됐지만은 그 위에 또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다 보니까 또 힘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근데 제가 스펙타클한 이슈라고 얘기를 해놓고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길 만한 어떤 반전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매도 힘에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이제 7월 17일부터 보게 되면은 누가 보다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그거죠. 그 트럼프가 이제 대만 쪽에 방위 분담 얘기하게 되면서 TSMC가 2% 빠졌었고 그래서 그 기점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시장에 악재가 발생이 됐었고 이 악재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매도 힘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좀 추가 하락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외 변수에 그래도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대략 1,200억이 넘는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500억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전 거래일 이전과 대비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완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상반된 모습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 다시 코스피로 와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어쨌든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장만 보게 되면은 좀 관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외 변수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피 시장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섹터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도 최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합니다. 수주적인 이슈도 있고 뭐 수출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방산주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좀 해줬고요. 뭐 L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이 오늘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방산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트럼프 수혜를 좀 입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 비용을 뭐 유럽이 됐든 뭐 아시아 쪽이면 뭐 일본, 한국, 대만 대표적으로 호구 3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방위비 지출을 더 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방산주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죠. 어쨌든 미국 자체 무기가 아니라 그 외적인 국가에서의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러우 전쟁이 좀 종결된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은데 그 다음엔 체코가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 동유럽 국가들의 그 군사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앞으로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그룹 현대 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 뭐 방산만 하는 회사는 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로템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일단은 방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K전차 상당히 안전적인 수주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K전차가 연내 폴란드 쪽으로 해서 한 180대 정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독일은 지금 주문하면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전차를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 로템 측에서는 맘만 먹으면 다음 달에도 줄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로템하면은 뭐 전차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들 지하철 타실 때 마크 보시면 현대로템 마크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동화 지하철 이 사업도 잘 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철도청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잘 된다라면 뭐 철도라든지 전력, 뭐 통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재건 사업 관련해서 수혜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은 현대로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코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그 공장을 짓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다 현대차 그룹 그 사업을 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인도가 됐든 뭐 멕시코가 됐든 뭐 미국이 됐든 해외 공장을 짓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현대로템이 받아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 부분, 뭐 철도 그리고 뭐 인프라 건설 뭐 화학 뭐 이런 인프라 쪽 이런 쪽 본다라면 요즘 이슈가 되는 쪽이 다 맞물려 있는 게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저는 뭐 4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55,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가 베팅할 종목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사실 네.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만 부각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거에도 무게를 싣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7월달 들어와서 그래도 그나마 계속 이제 상승으로 가는 섹터가 바이오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의 코로나 소식 때문에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 가고 면역 항암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참 7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안 보면 너무나 좀 섭섭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이오라는 맛집 안에 메뉴들이 다 좋아요. 지금 메뉴 싹 제가 비유할 게 음식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음식을 좀 비유를 하는데 바이오라는 맛집 안에 뭐 비만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면역 항암제 뭐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잘만 고르게 되면은 정말 이제 괜찮은 이제 요리를 고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펩토론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대봉 LS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바토리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파이 커지는 시장 파이. 지금 이제 그 일라이릴리가 지난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6월달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가 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또 승인을 받았거든요.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조금씩 파일을 잡아가게 된다라면 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시작한 것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어찌 보면은 대봉일에서 마찬가지로 뭐 삭센다 그리고 리라클로라이드 이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삭센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작년에 보니까 1조 3천 정도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삭센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주 성분이 리라클로라이드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바티스라든지 테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리라클로라이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인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가 정말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한번 기술적으로도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종목 블루 엠텍입니다. 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네, 오래지는 종목은 않았어요. 아닌데 네. 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순 테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연관성은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회사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국내 1위의 의약품 이커머스 운영사라고 이커머스 운영하는 그러니까 의약품 이커머스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이나 의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 그리고 약국 대상으로 쿨팜이라는 또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주요 기업들과 손잡고 이 약품을 또 이제 중간 그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 이름 전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삭센다, 네. 노브레디스크의 삭센다 같은 경우에 국내 약국 유통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센다 연관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노바티스라든지 뭐 테라바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바티스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이 노바티스의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펩진하고 한독이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독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고객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뭐 노바티스가 됐던 뭐 삭센다가 됐던 이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18,000원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이렇게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블루엠텍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즈 말씀을 해주신 대로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선 상승률이 눈에 띄다 보니까 대표님께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앞서 네. 말씀해주신 비만 치료제 쪽도 있지만 뭐 CDMO도 있고 오늘은 네. 또 부각된 게 뭐 유전자 치료 이런 쪽까지도 네. 있습니다. 자, 어느 쪽 재료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 CDMO, 그리고 신약 FDA 기대감 있는 거, 그리고 비만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드디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긴 행보를 보여주다가 어저께 상승을 크게 했고 오늘도 6% 이상 상승하면서 30만 원을 뚫어냈거든요. 그럼 알테오젠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주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맞고 떨어진다고 보시면은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DC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받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뭐 요즘에 뭐 헬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뭐 마리아나 관련해서 뭐 우리바이오, 뭐 화일약품, 뭐 BCNC, 뭐 에머리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해리슨 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나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뭐 일본, 뭐 또 지금 바이든이 코로나 감염됐다고 하면서 뭐 코로나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겁을 먹을까요? 그냥 걸리면 걸렸나 보다 하지, 옛날처럼 뭐 그렇게 통제도 하지도 않고 아무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셀리드인가요? 뭐 기업이 뭐 상한가, 뭐 언제까지 네. 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적이 확인되고, 그리고 앞으로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주 오늘의 상승에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종목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갑자기 좀 상승세가 눈에 띄어서 예스24가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21%대 정도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사님? 글쎄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올림픽 테마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파리 올림픽 개최를 한다라는 걸 지난주 주말에 일정을 찾아보다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리고 예스24가 어떤 연유로 지금 급등이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급하게 찾아보게 되면은 뭐 올림픽 테마 이벤트, 독서 북림핑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움직이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시 50분에 지금 갑자기 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유는 아마 장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장 마감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장 후반에 갑자기 지금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연유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원스럽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찾아보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뭐 그 올림픽 이벤트 요 관련돼서 네. 나오는 것 같다라고 추측성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스24는 제가 생각을 하건데, 네. 이건 뭐 저 추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스24하고 헥토파이낸셜 뭐 약간 이제 그 온라인 마켓 네. 쪽이 좀 강한 부분들은 지금 약간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네. 머지 사태보다 심각한 위메프 팀원 이커머스 이거 좀 문제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인터파크인가요? 하여튼 그 사업하던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그 새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환불 이거 약간 자금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침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큐텐 그룹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이 위너프라지 팀원 요쪽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조금은 이제 옮겨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약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자상거래 결제가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면 또 요즘 해외 직구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예스24도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지분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추후에 나오면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올림픽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기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 좁혀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보통 올림픽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간 게 SBS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SBS는 별로 주가 반응이 제가 어제도 봤는데 별로 없어요. SBS 같은 데 별로 주가 반응이 없고 그리고 IMBC 그리고 예전에 아프리카 TV 숲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숲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 때문에 좀 움직이는 부분인데 올림픽 관련해서는 얘기가 전혀 안 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IMBC 요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IMBC 같은 경우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올림픽 때문이라고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올림픽과 엮게 된다라면은 뭐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또 이제 뭐냐 IMBC 같은 경우는 또 해리스 관련 테마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리스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올림픽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네.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답을 못 내서 정말 죄송한데 IMBC 그게 지금 저도 헷갈려요 지금.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IMBC가 해리슨 테마주인가요? 왜 해리슨 테마주죠?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올림픽 누가 보나요? 요즘에는 뭐 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 예전만큼 올림픽을 많이 안 본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오른다라면 열심히 물려계셨던 주주분들이 파셔야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카페24 이런 거 보는 건 어때요? 카페24요. 카페24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그 쇼핑 네.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40%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 뭐 그 일주일 주간 이용자 수도 한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약간 그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가 5천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쇼핑몰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카페24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또 아무래도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유튜브가 됐든 아프리카 TV 이제 SOP이죠. 네. SOP로 해서 이제 시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독성을 높여주고 또 관련돼서 뭐 클릭이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라면 카페24 충분히 수혜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5,000원 돌파가 얼마나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MBC가 이제 예전에 그 박연선 전 중소벤처 장관의 남편이 해리슨 부통령하고 뭐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네. 죄송하지만 박연선 그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거의 이제 팽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주식시장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는 좀 이슈가 있는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애플에서도 이르면 2026년에 접는 아이폰 이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저들이 사실 좀 뭐 니즈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에 따라서 폴더블 폰 관련주도 저희가 바라볼 만한 시점일까요? 근데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이폰 쪽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보다는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지금 PI 첨단 소재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LG노텍 정도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제품 출시 효과를 해가지고 이제 뭐 갤럭시 관련주, 뭐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최근에는 뭐 그닥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16이 나오게 되는데 교체 수요를 내가지고 1억 3천만 대 정도 출하가 예상된다는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노텍하고 이런 부분이 이노텍하고 PI 첨단소 이제 최근에 이게 두 개만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이nem텍이라든지 뭐 KH바텍 이런 것들도 이제 어찌 보면 힌지 관련돼 가지고 폴더블 관련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게 주가가 가야 이제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주가 반응 KG 바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반응이 없어요. 지금 뭐 애플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저가 된 화웨이 같은 경우 뭐 2번 접는 폰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그닥 관심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오늘 안 주겠다 해서 내일 안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오늘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관심은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폴더블 폰의 어떤 출시가 좀 가시화가 되게 되면서 만약에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가 퍼스트 무버는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패스트팔로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퍼스트 무버 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뜰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IMPC처럼 뭐 해리스 관련주 엮여가지고 뜨게 되면은 그때 가서 따라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은 뭐 폴더폰 관련돼가지고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PI 첨단 소재 LG노텍도 잘 가다가 또 최근에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폴더블 폰을 포함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닥 그렇게 보시는 게 그냥 바이오 보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냥 바이오 보시는 게. 네, 폴더블 폰을 일단은 지금은 보지 말고 좀 천천히 바라보자, 좀 이슈가 나왔을 때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파이nem텍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리포트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폴더블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5%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워낙에 낙폭가돼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저께 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일부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IT 부품 쪽은 딱 2개 정도만 봐야 되지 않을까. LG노텍, 3개 정도요. LG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BH 정도만 봐야 된다. 어찌됐든 뭐 BH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 양쪽 다 기판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LG노텍은 그 카메라 갈다 해가지고 폴디드 줌 카메라가 지금 애플이 채택하는 모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쪽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면서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오늘 참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HBM이라든지 어쨌든 차세대 뭐 CX에 됐든 유리기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가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CXL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전기차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2000볼트인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좀 개발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가는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미 실적을 발표한 종목도 있고 호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인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전력설비 일단은 뭐 실적 발표가 됐고 근데 이게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들어가서 지금 흐름에 계속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솔직히 좀 안 보고 있었거든요. 안 보고 있었는데 결국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창희 대표님 방산도 얘기해 주시지만은 방산도 그렇고 전력설비도 그렇고 최근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 좀 늘려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물론 뭐 전력설비 방산 좋은 내용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원초적으로 시장에 작년 10일 달부터 공매도가 없어진 부분이 지금의 상승을 저는 계속해서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매도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걸 떠나서 어쨌든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승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는 그 명분으로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HD 현대일렉트도 그렇고 그리고 LS일렉트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 뭐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가격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36만 3천 원인데 뭐 36만 원 이상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올라타서 손절가 짧게 잡고 한번 계속 또 5일선, 21선 추세 유지한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늘 또 25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24만 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 거기서 조정식 매수를 해가지고 또 흐름에 한번 맡겨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이거를 겪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인적 분할 얘기 나오게 되면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난 4월 1일인가요? 그때 당시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못 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6월달 넘어와서 다시 신고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중강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꺾이지 않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도 분할,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보다 조정식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이 흐름에 계속 몸을 맡기는 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일단 지금 흐름의 뭐 전력기기, 전력 설비 쪽은 몸을 맡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난 이제 잘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전력기기와 전선주를 같이 좀 엮어서 봤었는데 전선주는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구리값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전선주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변압기가 가는데 전선주가 못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선주는 충분히 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변압기와 전선하고 차이점은 이번 현대일렉트릭 실적을 보시면 추정컨대 변압기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35% 정도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선은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3%, 뭐 5%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 상승을 조금 제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초전압 전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좋지만 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주가 희비를 좀 엇갈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하지만 어쨌든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케이블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지난 그 5월달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 최근에 약간 그 소송 이슈가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 그게 좀 부담하시다라면 일진전기는 변압기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선 케이블 사업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도 주가를 보면 옆으로 계속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죠. 충분히 고점 돌파에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다만 뭐 작은 이슈에 뭐 급등락하는 종목은 조금은 뭐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함께 오를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따라서 여행주가 또 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팀원하고 위메프 미수금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모의 기준으로 하나투어가 미수금이 80억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75억, 참전여행이 67억, 노랑풍선이 60억. 그리고 여행박사 9억. 그러니까 지금 미수금 상당히 많은데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하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 여행사 총 이제 미수금이 1,000억이 넘어간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여행주 같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하나도 못 받다가 또 이런 일 터지니까 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수금 사태 발생이 이게 과거에 한번 하나투어가 한번 시끄럽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 좀 흔들리긴 했는데 급락은 안 나섰어요. 급락은 안 나섰기 때문에 그런 사태와 똑같은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똑같은 미수금 사태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그렇게 주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뭐 물론 급락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좀 흔들리겠지만은 급락은 안 났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걸 차차 하더라도 하나투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미 3월 달부터 꺾여가지고 계속 우하향입니다. 이런 종목은 솔직히 건들 이유가 없어요. 차트가 우하향인 종목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비슷한 섹터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뭐 숫자 잘 나오는 화장품 정도 보는 게 맞는 거지.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항공하고 여행은 뭐 아직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항공과 여행주는 지금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이 종목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감 동시효과 구간 넘어가겠습니다. 세방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이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변동성 크게 나타내니까 네. 대응 전략 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난주에는 예타 면제다 하면서 좀 몇몇 기업이 움직였었고 오늘도 세방이 좀 그 부산 그쪽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날아가줘야죠.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주가가 영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예타 면제 사업이다. 그 예타 면제라는 게 몇 조 원짜리가 예타 면제가 아니라 그거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뚫어보는 거 한 뭐 2, 3천억 정도가 예타 면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그때도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러면 과연 실제 수혜주가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가 못 가는데 다른 종목이 갈 수 있다? 이건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는 이제는 조금 지켜보자.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배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현실성이 더 있는 것이지 대왕고래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방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움직이 나왔다가 지금 윗거래 길게 나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특히 세방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평상시에도 뭐 한 10만 주가 안 되는 기업인데 조금은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왕고래보다는 재건 쪽을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부진하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사실 모두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코스피 시장은 파란불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지수는 2,757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도 약간의 변동성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장중에 매수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71억 원 규모 정도로 사들이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매도를 뒤로 하고 오늘은 매수 소폭이지만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12%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는 초반에 조금 낙폭을 키우다가 완만한 기조를 보이면서 마감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은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149억 원, 개인은 520억 원 매수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58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까요, 이사님? 일단 코스피 힘 빠지면서 코스닥도 같이 힘 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변동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물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삼성전자 안정을 찾게 되고 삼성전자 안정을 찾아야지 그와 연관돼가지고 뭐 HBM 공정뿐만 아니라 그 전공정 플러스 해가지고 레거시도 조금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시장이 트랩을 발생시키면서 좋은 듯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라면은 내일 쪽도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좀 수급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IT 중심에서 또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구나.
좀 달라져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이 달라진 게 없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소폭의 강세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여전히 혼조 양상 펼치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수 여전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00종목이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61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수의 하방을 방어하기는 큰 힘을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 하루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살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을 사들이고는 있는데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588계약 정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또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장이 쉬어간 이유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선물 모두에서 매도 양상을 펼쳤습니다.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파란불을 켰는데 그 안에서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건설 업종도 좋지 못했습니다. 1%대 하락세, 전기전자 업종이 그 뒤를 이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비슷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가 빨간불을 켰으니까 상승한 업종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제약 업종으로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료 정밀기기도 좋았습니다. 0.77%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마감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오늘 조금 아쉽죠. 특히 이제 코스피가 시가 언저리까지 다시 이제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나스닥 선물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나스닥 선물이 실적 그 시즌에서는 상승을 했다가 크게 밀렸다가 막상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일단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래서 좀 오늘 힘을 좀 막판에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확인되었고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줬던 부분들 또 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힘을 내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들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또 자동차 뭐 나머지 뭐 기업들 오늘 또 금융주들도 사실은 KB금융이 좀 고점 대비해서는 또 한 8%, 6%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았던 쪽에서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오늘 하루는 실망스럽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하루를 좀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가 또 내일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또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6조를 넘느냐 못 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예상치의 한 25%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실적이 5조 1천억 5조 2천억 정도거든요. 5조 초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20에서 25%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 6조를 넘는 거죠. 그래서 6조를 넘으면 제대로 실적 찍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에 5조 8천억 뭐 이렇게 나오면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조금은 아쉬워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실적을 봤을 때 6조를 넘느냐, 그러니까 거의 6조 언저리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5조 후반대에서 멈추느냐를 보면서 주가 방향성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저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6조라는 숫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 게 SK하이닉스뿐만은 아닙니다.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글쎄요,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적을 볼 거냐, 대선 리스크를 볼 거냐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순수하게 실적에만 반응을 한다라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고 봐요. 실적 플러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또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이 실적이란지 밸류란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미국 대선이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흔들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미국 대선 이슈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저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하락이 언제 멈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안 섰어요. 지금 솔직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릴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오긴 했지만 만약에 25만 원대를 좀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한 11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25만 원, 기아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슈의 우선순위 봤을 때 이 트럼프 리스크라기보다는 미국 대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지 여부를 봐야 제가 볼 때는 하락이 멈추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실적도 실적이면 대외적인 이슈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 흑자가 18분기 연속 이제 흑자가 이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좀 네. 이쪽은 긍정적인 소식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는 또 어떨까요? LG 에너솔루션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죠. 잠정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실적 발표했는데 뭐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발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전지 쪽은 그렇게 썩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전기차 캐즘 이슈라든지 또 전기차 판매 잘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계속 주가를 좀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도 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좀 비중을 줄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매수 시점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이제 와서 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다 팔라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하루에 1% 혹은 조금씩이라도 정말 조금 한번 처음에 조금 팔고 그리고 나서 흐름 보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다 오르지 않고 계시면서 언젠가 오르겠지 한다라면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그 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우크라 재거래 수혜와 K2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4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블루엠텍입니다.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 수출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 14,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